여야가 오늘부터 사흘간 대정부 질문을 실시합니다. 첫날 정치외교 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는 코로나19 대응이 쟁점이 됐습니다. 여야가 선거구 획정을 놓고 선거구 조정 최소화에는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통폐합 기준이 되는 인구 하한선 등을 놓고는 이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가 코로나19 추경안을 오는 5일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메르스 사태 당시 추경 규모 6조 2천억 원보다 많게 편성하기로 했습니다. 뉴스앤 파워 인터뷰. 오늘은 국회 코로나19 대책특위 위원인 더불어민주당 홍일학 의원과 함께 코로나19 피해가 극심한 대구 경북 지역의 현재 상황 알아봅니다. 안녕하십니까. 3월 2일 의정종합뉴스 뉴스N 시작하겠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우려 속에 한 주 미뤄진 국회 대정부 질문이 오늘부터 사흘 동안 실시됩니다. 첫날인 오늘 대정부 질문은 정치, 외교, 통일, 안보 분야였는데요. 관련 소식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네, 박지영 기자. 네, 오늘 대정부 질문에선 코로나19 사태가 쟁점이었습니다. 네. 여당은 코로나19 확산의 책임을 신천지에 돌렸고 야당은 정부의 방역 실패를 질타했습니다. 민주당 김부겸 의원은 가장 중요한 일이 신천지 교인들 중 확진자를 찾아내 시급히 격리 치료하는 것이라고 강조했고요. 통합당 주호영 의원은 정부의 안이한 판단과 뒷북 대응으로 방역에 대실패했다며 문재인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여야는 중국발 전면 입국 금지를 놓고도 공방을 벌였습니다. 야당은 우리 정부가 중국 정부 눈치를 보느라 중국인 전면 입국 금지를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고, 여당은 중국발 전면 입국 금지는 실효성이 없다는 정부 주장에 힘을 실었습니다. 여야는 코로나19 최대 피해 지역인 대구, 경북에 집중적인 지원도 요청했는데요. 특히 마스크 수급 문제와 임대료 인하 등 소상공인을 위한 정부의 특단의 대책을 주문했습니다. 네, 국회 코로나19 대책특별위원회도 첫 회의를 열었죠. 분위기 어땠습니까? 네, 오늘 코로나19 대책특위 여야 의원들의 상견례 자리였습니다. 위원장과 여야 간사를 뽑고 향후 활동 계획을 논의했는데요. 여야 시작부터 팽팽히 맞섰습니다. 여당은 특위 활동이 정부 방역 활동에 부담을 주지 않는 선에서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현장 대응을 위해 관련 부처 업무 보고를 자제하고 과도한 자료 요구도 해서는 안 된다며 정쟁보단 대책 마련에 힘써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야당은 방역막이 뚫린 근본 원인은 정부의 무능에 있다고 비판하고 청와대와 유관 부처 관계자를 불러 책임을 추궁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여야는 특위가 늦게 출범한 만큼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데 공감하면서도 방법론을 놓고는 이견을 보여 향후 논의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됩니다. 네, 박지영 기자, 지금 또 이제 국회가 서두르려는 문제가 또 있죠. 지금 총선이 한 달 반 남았는데요. 아직도 지금 선거구 획정이 결정이 안 돼 있습니다. 선거구 획정 관련해서 오늘 여야가 만났는데 오늘 좀 성과가 있었습니까? 네, 오늘 그 선거구 획정 협의를 위해 여야 오늘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오후에 소관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 간사가 만난 데 이어 여야 원내대표가 회동을 가졌지만 아직까지 합의안을 도출했다는 소식은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 앞서 어제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이견을 상당히 좁혔다고 밝혔는데요. 막판 진통을 거듭하는 모습입니다. 만약 오늘 여야가 합의를 하게 되면 선거구 획정안은 5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의사당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국회방송 박지영입니다. 네, 박지영 기자 수고했습니다. 지금 박지영 기자가 전했던 여야의 선거구 획정 논의, 선거구 조정 최소화에는 지금 여야가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통폐합 기준이 되는 인구 하한선 등을 놓고는 의견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홍혜진 기자입니다. 여야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선거구 획정 문제. 선거구를 어떻게 나누느냐에 따라 의석수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야 입장이 가장 엇갈리는 부분은 인구 하한선 기준입니다. 민주당과 민주통합 의원 모임은 13만 명 후반대를, 통합당은 14만 명은 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야는 또 통폐합과 분구 대상을 놓고도 이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통폐합 지역으론 경기 군포와 안산, 서울 강남 등이 거론되는 가운데 경기 군포 가불은 이 지역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부정적입니다. 통합당은 인구수가 감소하는 전북 지역의 선거구 축소를 주장하고 있지만
호남 지역을 기반으로 둔 민주통합의원 모임은 난색을 표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분구 지역으론 세종과 강원도, 춘천 등이 거론되는 가운데 세종은 여야 이견이 없지만 춘천 분구에 대해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야는 획정위의 획정 조정 결과를 보고받은 후 원내대표 간 협의를 거쳐 조속히 최종 선거구 획정안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여야가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할 경우 획정위가 제출한 안을 문희상 국회의장이 직권 상정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앞서 여야는 오는 5일 본회의에서 선거구 획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각 당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맞서고 있어서 막판 타결을 이뤄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국회방송 홍혜진입니다. 대정부 질문 첫날인 오늘은 정치, 외교, 통일, 안보 분야에 대한 대정부 질문을 진행했는데요.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이 쟁점이 됐습니다. 한도영 기자입니다. 여야는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초당적 대응을 약속하면서도 확산 원인을 놓고는 입장이 달랐습니다. 여당은 방역 초기에는 정부가 잘 대응했지만 신천지의 불충분한 협조로 지역사회 확산이 커졌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피해 최소화를 위해 수사 인력을 동원해 신천지 수사에 적극 임하라고 강조했습니다. 방역망에 구멍이 생기지 않도록 수사 인력들이 적극적인 행동을 촉구해 주시기를 행안부 장관님께도 경찰력을 동원해서 철저하게 수사에 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야당은 위기경보 심각단계 격상, 병실 확보 등 정부가 처음부터 지금까지 뒷북 대응으로 일관하며 문제를 키웠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국민 여론이 중국인 입국 금지를 강력히 요구함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중국에 저자세를 취하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중국인 입국 금지 조치를 시행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 감염자인지 아닌지 체크하는 것은 체온 체크밖에 없습니다. 잠복기에 있거나 무증상자 입국은 막을 방법이 없죠. 계속 중국인 입국 금지를 하지 않은 채 이 태만한다면 직무유기 아닙니까? 정부 측은 중국인 입국자 관리는 잘 되고 있으며 중국인 입국 금지 유보는 국제기구 입장 등 여러 측면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답변했습니다. 중국으로부터는 모든 그 여행객에 대해서는 특별 입국 절차를 통해서 관리를 한다 하는 그런 방침을 정했고 그 관리가 지금까지는 잘 되고 있다고. WHO 차원에서도 국경 간의 이동에 대해서 함부로 조치를 취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권고가 있었다는 것을. 모처럼 추경 편성에 여야의 뜻이 모아진 만큼 코로나19에 실질적 대응을 할 수 있도록 과감한 추경이 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메르스 때도 11조 7천억을 했어요. 그때도 늦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2월 초부터 추경을 과감하게 해라. 대구 현지에서 코로나19 대응을 지휘하고 있는 정세균 국무총리는 여야 합의로 오늘 대정부 질문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국회방송 한두영입니다. 정의당 윤소아 원내대표는 비교섭단체 대표 발언에서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비례민주당의 창당 논의를 비판했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미래통합당의 꼼수와 같은 방식으로 대응한다면 모든 진보개혁 세력의 비극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70년 승자독식 정치의 기득권을 국정농단 세력을 핑계로 다시 회수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밖에 윤 원내대표는 민생정책으로 계약갱신 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농어민 기본소득 지급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코로나19 추경 예산 규모를 6조 2천억 원 이상으로 편성키로 했습니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지원 자금도 2조 원씩 늘리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임채원 기자입니다. 여야 원내대표가 어제 코로나19 추경 예산안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하면서 당정이 추경안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오늘 당정 협의회를 열고 구체적인 추경 규모와 세부 항목을 논의했습니다. 우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긴급 경영 안전자금과 소상공인 초저금리 대출을 각각 2조 원씩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특례 보증도 2조 원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아동수당 대상자 236만 명에 대해선 아동 양육 쿠폰을 지급합니다.
또 코로나19로 위축된 소비를 살리기 위해 고효율 가전기기 구매 대금의 10%를 환급하고 저소득층 소비 쿠폰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온누리 상품권 5천억 원을 추가 발행하고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규모를 3조 원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대구 경북 지역에 대해서는 지원 예산을 별도로 배정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코로나19 피해가 집중된 대구 경북 지역에 대해서 의료 지원, 마스크 지원,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지원에 있어서 기존의 틀을 뛰어넘는 파격적인 방식까지 반영될 수 있길 바랍니다. 아직 정확한 추경 규모를 확정하지 않았지만 지난 2015년 메르스 사태 당시의 추경 예산인 6조 2천억 원을 넘긴다는 방침입니다. 정부는 추경 규모를 최종 확정한 뒤 모레 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5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국회 방송 임천입니다. 국회 코로나19 대책특별위원회가 오늘 첫 회의를 열고 본격 가동됐습니다. 김진표 특위위원장은 대구 경북 지역의 병상, 인력 부족 문제와 마스크 공급 등 시급한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는 특위가 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민생경제 회복 대책과 근본적인 감염병 대책 수립, 제도 정비도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특위는 오는 5일 전체 회의를 열어 국무조정실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코로나19 상황을 보고받고 대응책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신천지가 소유한 시설을 신천지 소속 무증상 경증 환자들을 위한 생활치료센터로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낙연 공동선대위원장은 코로나19 대책회의에서 이것이 코로나19로 고통을 겪고 있는 국민들에 대한 신천지의 최소한의 도리라고 말했습니다. 또 신천지가 정보 제공에 협조하지 않으면 공권력을 신속하고 강력하게 행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래통합당은 대구 경북 지역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대구 경북권역 내 1,000개 병상을 조기 확보하고 감염병 전담병원 운영 자금을 신속히 추가 지원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황 대표는 소상공인을 비롯한 취약계층 지원과 의료기관 손실 보상 방안, 감염병 확산 조기 방지 대책 등을 당론으로 정해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총선을 한 달 반 앞두고 여야는 공천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어제와 오늘 잇따라 전략 공천 지역을 발표했고 통합당은 홍준표 전 대표가 출마 의사를 밝힌 경남 양산을을 이 지역에 추가 공모를 받기로 했습니다. 이소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략 공천 지역 7곳을 추가 발표했습니다. 서울 구로을은 문 대통령의 측근 윤건영 전 청와대 국정기획 상황실장이 전략 공천돼 정권 심판론을 앞세운 통합당 김용태 의원과 맞붙게 됐습니다. 또 서울 중구 성동을에서는 박성준 전 JTBC 아나운서 팀장이 통합당 지상욱 의원과 겨루게 됐습니다. 이 밖에 경기 고양을은 한준호 전 MBC 아나운서, 의정부갑의 소방관 출신 오영환 씨, 경기 평택을의 김현정 전 사무금융서비스 노조위원장이 각각 공천을 받았습니다. 민주당은 오늘부터 비례후보 면접 심사를 시작했는데 당 일각에서는 비례대표 후보자를 내지 말자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연동형 비례제가 통과된 순간 더 이상 과반수 정당의 출연은 불가능해졌습니다. 크던 작던 협치와 연정의 미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직접 창당하는 위성정당 대신 부담을 덜 수 있는 진보 진영과의 비례연합정당을 놓고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통합당은 PK 공천 결과 발표를 앞두고 경남 양산을 지역에 추가 공모를 발표했습니다. 사실상 홍준표 전 대표의 험지 출마를 요구하는 모양새지만 홍 전 대표는 일단 양산을 추가 공모 서류를 접수했습니다. 중진 의원들의 컷오프 행렬에 한국당 출신 현역 의원들의 불만도 쏟아졌습니다. 성남 분당을에서 컷오프된 김순례 의원은 특정 계파 죽이기에 나섰다며 반발했습니다. 중도 보수 대통합에 관여한 외부 인사들이 마치 성골, 진고 올린 것 마냥 행세를 하며 그 모든 것을 헌신하며 당을 지켜왔던 사람들은 육두품 하우처럼 내쳐지고 대구 경북 지역은 오늘 화상 면접이 시작됐습니다. 공관위는 TK 지역의 현역 교체율을 최대한 끌어올린다는 방침이어서 현역 의원들의 추가 컷오프가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방송 이소희입니다. 네, 이슈 분석 오늘은 양윤선, 김세정 두 기자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양 기자, 여야가 지금 공천 지역을 속속 확정하고 있는데 대개 그동안의 역대 선거에서도 공천 중후반 가면 그런 양상이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공천에서 탈락한 인사들 이번에는 2합 13까지 겹치면서 탈락한 사람 인사들의 반발이 좀 거세지고 있습니다. 네, 늘 있는 일이지만 이번에는 유독 더 일찍 시작된 것 같다는 그래요, 느낌이 듭니다. 아무래도 시험을 봤는데 결과가 명확하게 공개는 안 되고 또 그렇기 때문에 나는 억울하다 이런 후보들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민주당 애초에 시스템 선거를 공공연하게 밝혀왔습니다. 그런데 공개를 해도 될 이 득표율을 외부에 공개를 하지 않아서 깜깜이 선거가 됐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민주당 공천 심사 중 적격자 심사와 경선 결과 발표 방식 그리고 경선 여론조사 시스템 허점에 따른 중복 투표 이런 문제점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낙천 후보들의 반발도 확산이 되면서 충북 지역과 전북, 전주 등의 재심 청구도 잇따르고 있는 상황이고요. 김해을의 김정우 의원 같은 경우에는 공관위가 전략 지역으로 지정을 하면서 사실상 컷오프가 됐는데 지역위원회가 반발을 하면서 결국 최고위가 결정을 보류했습니다. 의정부갑의 전략 공천이 된 이 오영환 전 소방관 같은 경우도 의정부갑 지역위원장을 비롯한 핵심 당원 400명 정도가 사퇴를 하면서 반발을 했거든요. 여기가 문희상 의장이 있던 지역구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 지역에 지금 전략 공천이 됐는데요. 중앙당이 민주적 절차를 완전히 무시했다. 그래서 지역과 전혀 연고가 없는 후보를 공천을 했다라는 점을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네, 김세정 기자. 미래통합당은 조용하게 판가리 공천을 해왔는데 후반으로 갈수록 좀 잡음과 반발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김영우 공관위원장이 초반에 불출마 선언을 이끌어내면서 호평을 받았었는데요. 지금은 전현직 의원과 단체장들을 연고가 없는 지역구에 공천하면서 반발이 터져 나오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보수 통합 이후 추가 입당과 추가 공천 공모 면접이 진행되면서 옛 자유한국당 출신들의 불만이 표출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컷오프, 즉 공천 배제 결정에 반발해서 재심을 청구하거나 아예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사례도 잇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기 성남 분당을의 공천을 신청했다가 사실상 컷오프된 김순례 최고위원은 오늘 최고위에서 혁신을 빙자한 희생수단으로 삼았다며 특정 계파 죽이기라고 반발했습니다. 또 중도 보수 대통합에 관여한 외부 인사들이 마치 성골진골인 것처럼 행세한다며 맹비난하기도 했습니다. 일부 인사의 비공개 면접과 공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외부 인사들의 면접 진행에도 문제가 제기된 상태입니다. 인천 연수을에 단수 추천된 민현주 전 의원인데요. 민경욱 의원이 이에 반발해서 공관위에 재심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윤상현 의원이 컷오프된 인천 위추홀을은 현역 안상수 의원이 전략 공천됐습니다. 윤 의원은 이미 무소속 출마를 선언한 상태고요. 이번 주 내에 탈당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이번 21대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모두 초반에 강조했던 게 청년이었습니다. 청년 미래였는데 그래서 청년 인재 등용하겠다 경쟁적으로 밝혔는데요. 미래통합당이 좀 앞서고 있다고요. 네, 그런 모양새입니다. 미래통합당이 이른바 청년 벨트를 구축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수도권 지역에 이 청년들의 대거 전면 배치를 하기 위한 공천 작업을 하고 있는 건데요. 45세 미만 공천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이른바 퓨처메이커, 미래를 만드는 사람이란 이름으로 부여하고 지역을 정해서 직접적인 청년 공천 비율을 높이겠다는 포석입니다. 미래통합당 공관위는 경기 수원정과 경기 광명을, 경기 의왕 과천 등 8개 지역을 청년 벨트로 어제 추가 지정을 했습니다. 해당 지역에 대해선 16명의 청년 후보들이 경선을 치르게 될 예정이고요. 통합당은 앞서 서울 노원병의 이준석 최고위원 그리고 광진갑의 김병민 교수, 도봉갑의 김재섭, 레이터 최고 운영 책임자 등에 대한 공천을 확정한 바가 있고요. 초반에 발표했었죠? 네, 그렇습니다. 송한섭 전 검사와 박대성 페이스북 코리아 부사장 그리고 지성호 북한 인권청년단체 나우 대표 등 이 총선 영입 인재도 다수 준비된 상태입니다. 영입 인재 일부는 미래한국당으로 이동을 해서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가 예상이 됩니다. 네, 반면에 당초 청년 인재를 많이 영입하겠다고 밝혔던 민주당에서는 청년이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당초 청년 인재를 많이 영입하겠다고 했었는데 네. 공천에서 완전히 배제됐다 이런 영입 비판. 초반에도 청년 많이 영입하는 모양새를 보이긴 했었죠. 네, 그랬는데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래통합당 같은 경우에는 청년이 이 전략공천에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민주당은 전략공천에서 사실상 배제가 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총선 예비 후보로 내세운 이 청년 후보가 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네. 서울 송파병에 공천을 신청했던 청년 인재, 여선웅 전 청와대 청년소통정책관 등은 공관위가 당초에 경선의 기본 원칙이라고 밝혔는데 경선에서조차 배제가 돼서 논란에 낳기도 했습니다. 네. 민주당 영입 인사 중에 청년에 속하는 이 오영환 전 소방관 같은 경우에 경기 의정부갑에 전략 공천이 됐고, 그리고 최지은 전 세계은행 선임 이코노미스트는 부산 북강서 의뢰 후보로 최종 낙점이 됐습니다. 결국 인재 영입식에서 몇몇 청년들을 전면에 내세워 모양새만 갖췄을 뿐 실제 공천에선 청년 정치의 실현 의지를 좀 보이지 못했다는 비판은 피할 수가 없어 보입니다. 네, 청년을 강조했지만 청년 자체만 가지고 물론 이렇게 후보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변수도 고려해서 역량 등을 따져봐야 되니까요. 아무래도 그런 현실적인 요건이 있긴 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만큼은 미치지 못하고 있다. 공통적인 지적 같습니다. 네, 김수정 기자. 총선에서는 이제 또 공약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맞습니다. 특히 최근에 와서 이제 국민들의 실생활에서 느끼고 있는 부동산 관련 공약들 이건데 미래통합당이 오늘 아파트 공약을 내놨죠? 네, 이 집값에 대한 국민 관심이 뜨겁습니다. 또 청포자라고 해서 청약 포기자라는 말이 나오는 만큼 세대를 막론하고 이 국민에 대한 부동산 정책 관심. 그 청포자 청자가 청약 포기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청약 포기자라는 이 말이 청년들 사이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이런 말이 나올 만큼 세대를 막론하고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이 관심이 뜨겁습니다. 예. 오늘 미래통합당이 부동산 정책 아파트 공약을 발표했는데요. 이번 공약은 아파트 규제 완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한마디로 거주 수요가 높은 지역에 재개발, 재건축 규제를 풀어서 아파트를 충분히 공급하겠다는 겁니다. 또 공시가격 제도를 개선해서 아파트 소유자의 조세 부담을 줄이겠다고 했는데요. 1주택자에 한해서 보유 기간에 따라 재산세 감면을 추진하고 소득 없이 주택 한 채만 보유한 만 65세 이상 어르신의 경우 과도한 증세로 생계가 위협받지 않게 하겠다는 겁니다. 청년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한 내용도 포함됐는데요. 네. 청약 가점이 낮은 청년과 신혼부부들은 현실적으로 당첨이 어렵습니다. 네. 이 분들도 분양을 받을 수 있도록 50% 추첨제를 추진하고 대출 규제 기준도 완화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경기 침체나 재난을 겪고 있는 재난관리구역 등에 대해선 일시적으로 재산세를 감면해주는 추가 지원에도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내용들을 보시면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주된 내용인데요. 현 정부의 정책과는 대치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죠. 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대폭 수정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네, 민주당에서도 앞서서 부동산 정책을 좀 발표를 했었는데 네.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네, 민주당은 이 청년 세대를 위한 대책에 집중했습니다. 네.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맞춤형 도시 조성 공약이 눈에 띄는데요. 수도권 3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청년과 신혼부부만을 위한 전용 주택을 확대 공급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외에는 지금까지 추진하고 있는 정책 방향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임대주택과 신도시 공급 확대가 주된 내용인데요. 민주당은 기본적으로 이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 주토피아를 모토로 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살고 싶은 도시, 세련된 라이프 스타일을 지킬 수 있는 주거 공간이라는 것이 민주당의 설명입니다. 그런데 중앙선관위와 국민권익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번 20대 국회 기간 중 국민들이 가장 높은 관심을 보이고 다양한 민원을 제기한 이슈는 아파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래서 이 정치권에서 각 지역과 지지층에 적합한 맞춤형 부동산 공약을 제시하고 또 마련하고 다듬어 가는 과정이 이번 총선 승리를 위해서 꼭 필요한 과정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네. 이슈 분석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양윤선, 김세정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 탄핵 촉구 청원이 10만 명의 국민 동의를 받아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접수됐습니다. 청원인은 문 대통령이 코로나19에 대한 대처를 제대로 하지 못해 국민의 생명을 위협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회 사무처는 청원이 성립됨에 따라 접수된 청원의 상임위 배분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청원 공개 30일 안에 10만 명의 동의를 받으면 국회가 의무적으로 해당 상임위에서 심의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오늘의 정치 키워드 탑3 시간입니다. 3월 2일 정치면을 장식한 뉴스는 무엇이었는지 첫 번째 키워드부터 만나보시죠. 당정은 오늘 오전 국회에서 코로나19 대응 추경 예산 편성을 위한 당정 협의를 열고 구체적인 추경 규모와 내용을 논의했습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코로나19 추경안을 오는 5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신속한 집행 계획도 만반의 준비를 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 사태의 심각성을 언급하면서 확진 환자와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얘기할 때는 감정에 복받친 듯 울먹이기도 했습니다. 굳게 버텨야 다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확진 환자도 꼭 이겨내셔야 다시 일어설 수 있고, 지금 어려운 소상공인도 더 버텨야 다시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정부가 국민의 마음을, 피해를, 불만을, 요청을 더 깊이 헤아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 부총리는 이어 코로나 방역, 피해 극복과 관련해 꼭 필요한 사업을 엄선하고 시급성, 집행 가능성, 한시성이라는 세 가지 원칙에 부합하는 사업을 선정하도록 노력했다고 설명했는데요. 코로나19 추경은 2015년 메르스 추경을 뛰어넘는 규모로 편성돼 우선 방역 체계 보강에 지원되고 얼어붙은 내수 경기를 진작하는 데도 투입될 예정이라고 하고요. 정부는 추경안을 국무회의를 거쳐서 오는 5일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최대한 심의를 서두를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국민 생명과 안전은 위협받고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피해는 심각한 지금입니다. 절박한 상황에서 편성되는 추경인 만큼 무엇보다 과감하고 신속하게 집행돼야 하겠고요. 또 이 코로나 사태 피해 극복과 경제 파급 효과 최소화를 위해서 실질적인 지원책들도 하루빨리 뒷받침돼야 하겠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두 번째 정치 키워드입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급증한 대구에서 의료 봉사 활동을 펼쳐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안 대표의 모습에 누리꾼들은 안철수 대표 정치 인생 중에 가장 잘한 일, 정치인보다 의사 안철수가 보기 좋다는 댓글을 달면서 응원을 했는데요. 다만 일각에서는 무면허 진료 아니냐라는 의혹을 제기해서 안 대표의 의사 면허를 놓고 때 아닌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안철수 대표는 지난 일요일 대구 동산병원을 찾아 방호복을 입고 진료를 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국민의당 관계자는 전국의 의사와 의료인들 100여 명이 대구로 달려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사투를 벌이며 자원봉사 중이라며 안 대표 또한 의사로서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을 막기 위해 현재 대구 동산병원에서 진료 자원봉사 등록 후 코로나19 환자를 대상으로 현재 진료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안 대표의 무면허 진료 의혹에 대해서 안 대표의 의사 면허는 살아있고 의료 자원봉사는 면허 있는 분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진료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며 환자는 밀려 들어오고 있는데 일손은 부족하고 의사 수는 한정된 상황이라서 8시간에서 10시간씩 진료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이번 대구 자원봉사 진료는 안 대표의 부인인 김미경 서울대 법의학교실 교수도 함께하고 있다고 하고요. 이들 부부는 유증상조로 병원을 찾은 환자들을 직접 진료하는 일을 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코로나19 이슈에 묻혀서 좀처럼 주목받지 못했던 안철수 대표. 아이러니하게도 정치인이 아닌 방호복을 입은 의사 안철수의 모습에는 큰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병원에서 이마에 고글 자국을 새긴 채 땀에 흠뻑 젖은 안철수 대표의 모습이 포착되면서 가장 안철수답다는 호평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오늘의 정치 키워드입니다. 미래통합당 공천에서 배제된 민경욱 의원이 SNS에서 짧은 침묵 끝에 공천심사 이의 제기를 시사해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민 의원은 페이스북에 It ain't over till it's over, 즉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는 전 미국 메이저리그 뉴욕 양키스의 전설적인 포수인 요기 베라의 명언을 인용한 글을 남겼는데요.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한때 민 의원이 무소속 출마를 결심했다라는 관측이 나돌기도 했습니다.
미래통합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지난달 28일 민경욱 의원의 공천 배제 결정을 공개하고 민의원의 지역구인 인천 연수구 을의 19대 비례대표 출신인 민현주 전 의원을 단수 공천한다고 밝혔는데요. 당 안팎에서는 민의원이 국외 순방에 나선 문재인 대통령에게 철렵질에 정신 팔렸다고 비난하는 등 수차례 막말 논란에 휩싸인 바 있어서 공관위가 이에 부담을 느낀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민의원은 공천에서 배제된 이후 3일 만에 아직 경기는 끝나지 않았다는 뜻의 글을 SNS에 올려서 어떤 방식으로든 21대 총선에 출마하려는 게 아니냐라는 시각도 나왔는데요. 그러나 민의원은 당에 재심을 요청한다는 의미일 뿐이라며 이른 시일 내에 재심 요청서를 접수하고 단수 공천된 민현주 전 의원과 경선을 치르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민의원의 재심 요청을 공관위가 받아들일지는 미지수인데요. 만약 재심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에 무소속 출마 가능성도 열어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미래통합당 공천관리위원회가 당의 품위를 떨어뜨리는 막말이나 구태적인 행동에는 예외 없이 엄격하게 대응하겠다는 원칙을 이어가 그동안 논란을 일으켰던 인사들은 전전긍긍하는 분위기라고 하는데요. 공관위의 칼끝은 과연 끝까지 날카로울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오늘의 정책 키워드 탑3였습니다. 네, 앞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대구에서 코로나19 확진자 진료 봉사를 이틀째 이어가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대구를 찾은 안 대표의 현재 활동은 어떤 건지 또 국민의당 이승훈 대변인 직접 전화를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변인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네네. 안철수 대표 이제 의사 출신에다가 의대 교수까지 한 의사인데요. 대구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봉사 활동을 하시는지 또 활동하면서 대구 상황에 대해서 전해드린 거 어떤 거 있는지요? 아, 네. 지금 안 대표는 오늘 또 부인과 함께 10시쯤에 코로나19 전담병원이 대구 동산병원에 출근하셨거든요. 네. 다른 의사진과 똑같이 환자 흰색 보호복을 입고요. 코로나19 확진자 검체를 직접 채취하고 확진자들의 건강 상태를 돌보는 그런 진료 같은 걸 하고 계십니다. 네. 관련해서 대구 상황에 대해서 특별하게 전해드린 거 있습니까? 아, 네. 지금 병상 부족으로 인해서 대구에서 입원조차 못하고 지금 숨진 분들이 4명으로 확인되지 않았습니까? 네. 이만큼 병상조차 확보가 못할 정도로 굉장히 열악한 상황이라고 네. 그렇게 전해 들었습니다. 네, 직접 대구를 찾아 나선 걸로 안 대표가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그 배경이 궁금하고요. 또 언제까지 봉사를 이어갈 계획인지요? 네. 그러니까 안 대표께서 최근에 대구에 내려갔다 오신 적이 있는데요. 가보니까 매우 상황이 열악하고 급박했다고 해요. 그래서 많은 걱정을 하고 계셨는데 마침 의사협회 자원봉사 모집 공고를 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 보고 나서 결정을 했고요. 또 부인도 흔쾌히 동의를 했는데요. 대구 시민들을 도와야겠다는 생각으로 내려가신 거니까 지금 언제까지 보조 봉사를 할지는 기한은 따로 정해진 건 없습니다. 네. 그 안철수 대표 정치 활동에서는 최근에는 과거에 비해서 조금 아쉬움을 표하는 사람들도 좀 있긴 합니다만은 이번에 그 진료 봉사 활동 관련해서는 호평이 꽤 많습니다.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예, 저 개인적으로도 안철수 대표의 새로운 좀 모습이 보여서 좋게 생각되는 거고요. 또 다만 진심으로 봉사에 나선 거기 때문에 이게 뭐 정치적인 목적이나 해석을 위해서 내려가신 게 아니어서 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본인도 또 더 조심하고 대구 시민들을 보호하는 역할만 하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네. 네, 또 안 대표께서는 정부를 지켜보면서 속수무책이다라고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정부의 대응 무엇이 문제라고 보는지 또 내놔야 될 대책은 무엇이라고 보시는지요? 아, 일단 초기 대응에 완벽한 실패인 것 같아요. 의료계에서 중국인 입국 금지 요청을 묵살하지 않았습니까? 안 대표도 중국인 입국 금지 요청을 계속적으로 요구했었는데요. 그게 묵살했는데 지금 현재는 수백 배, 수천 배로 폭발적으로 증가했고요. 또 전 세계 81개국에서 입국 금지와 자가 격리까지 당하고 있으니까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 또 정부의 무능력함이 더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좀 이런 부분들에서 빨리 해결이 돼야 되는데 사스나 메르스 세월호 사건에서 얻은 교훈이 어디로 갔는지 참 안타깝고요. 또 더불어 추가적으로 내놓아야 될 대책에 대해서는 차후에 안철수 대표 한번 초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코로나19에 대한 대책이 가장 우선적인 과제입니다만은 지금 총선 일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총선 관련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국민의당 현역들은 지금 대부분이 다른 쪽으로 이탈을 했고 지금 이태규 의원하고 권은희 의원 정도만 지금 잔류했던 입장 표명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민의당은 비례 정당으로 이번에 임하겠다라는 것인데 현재 어떻습니까? 이후에 나중에 통합당과의 연대 가능성도 사람들은 뭐 얘기하는 사람이 있던데 그 가능성은 없는 건가요? 네, 전혀 가능성은 없다고 보고요. 네. 안철수 대표께서 뭔가 문재인 여권의 폭주를 막고 실용 중도 정치를 좀 뿌려내리고 싶어서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셨는데 모든 언론의 질문이 통합 없냐 이런 걸로만 흘러서 실제 안 대표가 하고자 하는 것에 대한 그런 국민들에게 말씀을 드리기 좀 어려운 측면이 있었는데 지금 국민들에게 선택의 기회를 더 보내드린 것 같아요. 비록 저 통합은 안 하지만 국민들에게 정권의 심판이 꼭 필요한 상황이고 또 안 대표가 하고자 하는 중도 실용 정치를 뿌리내리고자 국민들에게 비례정당이지만 선택을 해달라는 그런 기회를 국민에게 오히려 편한 기회를 드린 것 같아요. 네, 안 대표가 총선에서 지역구 선거에 후보를 내지 않고 비례대표 후보만 공천하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총선 준비 상황과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마지막으로 여쭙겠습니다. 네, 굉장히 열악한 상황이고요. 실제 이제 지역구 후보를 안 내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선거법을 확인하고 있는데 선거법상 움직일 수 있는 선거운동원도 부족하고 선거사무소도 정당사무소만 내릴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마이크를 통한 어떤 차에서의 홍보 같은 것도 하기 힘든 상황이어서 좀 열악하지만 그렇지만 우리 정당이 추구하는 목표가 작지만 큰 정당, 공유정당, 혁신정당이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진심으로 좀 다가가서 이런 실용적 중도 정당이 꼭 필요하다. 탈이념적인 양당의 양극단의 어떤 대치 상태만이 아니라 제대로 된 실용적 중도 정당이 국민들을 올바른 길로 끌어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이번 기회를 삼고자 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국민의당 이승훈 대변인이었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뉴스엔의 파워 인터뷰 코너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국내 확진자가 4,000명을 넘었습니다. 특히 환자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대구 경북 지역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상황인데요. 국민 모두가 어렵지만 지금 특히 대구 경북 지역이 고난의 한가운데 있습니다. TK 지역의 현 상황은 어떤지 국회 코로나19 대책특위위원이자 민주당의 대구 경북 대책위 공동위원장이시죠. 홍의락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예. 조금 전에 제가 그 국민의당 이승훈 대변인과도 대구 상황 질문했습니다만은 대구 지역에 지역구를 두신 홍의락 의원님 대구에 왔다 갔다 하실 건데 지금 정말 비상이 걸렸습니다. 대구 상황 직접 보신 지금 어떻습니까? 예, 대구가 그 2월 18일 이전하고 이후하고 지금 환희하게 달립니다. 제가 2월 17일 날 서울 왔다가 내려갔는데요. 그때는 서울이 마스크를 더 많이 하고 대구는 마스크를 하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이제 31번 환자가 이제 확진을 받고 난 뒤에 20일, 23일까지는 그냥 갑자기 이렇게 되니까 굉장히 놀라고 이제 멘붕 상태로 됐었습니다. 그 뒤에 이제 그 다음 주에 이제
뭐 4일쯤인가부터는 이제 마스크를 얻기 위해서 줄 서고 이런 그랬죠. 과정에서 예. 지금까지 계속 그런 상태로 오늘 또 마스크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을 겪고 있는 게 지금 실정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지금 이제 매일 추가 확진자 발표가 되면은 대구에서 몇백 명씩 계속 그렇죠. 늘어가고 그런 계속 다니까 상황이고요. 지금 그냥 당황하고 있는 상태이고 네. 그러면서도 이제 그 간에 그 중에 이제 지난주에는 어떤 분은 이제 서울에서 수술 날짜를 잡았는데 네. 그 대형병원에서 연락이 와서 연기하자 그러고 또 납품하고 있던 어떤 것을 또 취소한다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이제 닥치니까 네. 지금 이걸 어떻게 정리해야 될지를 이제 서로 당황하고 이제 수습을 해야 되는 그런 상태로 있습니다. 네, 계속 대구에 머물러 계시다가 오늘 특위 때문에 서울 잠깐 올라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사태 대응을 위해서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특히나 이 사태 진화를 위해서 주력하고 계신 활동이 무엇입니까? 그렇죠.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제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불과 한 일주일, 2주 정도 됩니다만은 여러 가지 민원들이나 이렇게 요구 사항들이 많습니다. 예. 곳곳에 이제 뭐 어린아이 장애인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돌봄 문제라든가 장애인 이렇게 24시간 그 재가 요양원에서의 문제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요양보호사의 부족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이 실제적으로 많이 일어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듣고 또 저는 제 나름대로 또 총리님이 내려와 있으니까 총리실에 연락해서 이걸 빨리 할 수 있는 방안 또 마스크를 빨리 또 공급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책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금씩은 개선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까? 대책이 예, 어떻습니까? 그게 이제 불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개선하려고 노력하는데 워낙 그 빠른 시간이라는 게 네. 필요하니까 우리 시민들은 이제 빨리 해줬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물리적으로 그것이 빨리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면도 있고요. 그래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추가적인 개선책은 좀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릴 수밖에 없고 거기에 비해서 확산 속도는 확진자 속도는 엄청 증가하고 하니까 어려움이 있겠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홍일학 의원께서는 SNS를 통해 가지고 대구 경북 지역에 한해서라도 중국인 입국 금지 고민했으면 좋겠다 했었는데 당에서는 상당히 신중한 입장이고 또 시간의 상황도 변했습니다만은 그럴 수밖에 없었던 발언했던 배경은 어떤 겁니까?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20일에서 23일 사이에 검사 대상이 6배나 늘어났습니다. 그럴 때 대구 시민들이 굉장히 당황하고 있는데 그때 이제 중국인 유학생들이 들어오기 시작을 하겠다는 보도도 있고 그래서 유학생들이 좀 늦게라도 올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아니면 온다 하더라도 조금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서 요구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전반적인 입국에 대해서는 뭐 아시겠지만 2월 4일인가 6일 날 23번, 27번 환자, 28번 환자 이후에는 중국인 확진자는 지금 없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대구가 의료 인프라가 사실 그 당시만 해도 굉장히 부족했습니다. 그 며칠 안 되지만 그런 상황에서 한 3, 4천 명의 유학생이 들어왔을 경우에 부담이 될 것 같아서 혹시 조금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없는가를 한번 요청해 본 적이 있습니다. 네, 민주당 대구 경북 대책위가 또 정부의 특단의 대책을 촉구를 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대책들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그 회의를 했는데 뭐 오늘 많이 해결되었습니다만 어제만 해도 이제 치료 그러니까 그 확산 그러니까 새로운 확진자를 찾는 것은 대구의 경우에는 굉장히 좀 쉬운 많이 찾아야 되지만 우선 치료해야 될 사람이 중증 환자들이 많아서 그분들을 빨리 어떻게 치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여러 가지 대책이 있지만은 전달 체계라든가 사각지대가 없도록 해달라고 계속 요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제 그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구 경북 지역 관련해서 지원 방안 관련해서 특별 재난 지역 선포만으로 부족하다 이렇게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그 특별 재난 지역은 지금 야당에서 선포해 달라고 얘기를 많이 요구하고 있는데 이제 제 입장에서는 특별 재난 지역은 지금 우리 이 대구 경북 같은 경우는 피해를 입은 사람한테 실질적인 도움이 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제 경험으로 특별 재난 지역 선포를 했다 하더라도 특별히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한테 도움이 되지 않고 지금 진행 중이니까 예를 들어서 태풍이나
예를 들어 지진 같은 경우는 상황이 끝났을 때 복구하기 위해서 특별재난지역으로 해서 인력을 동원한다든가 여러 가지 물자를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인데 네. 지금 이렇게 진행되는 상황에서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한다고 해도 크게 그게 실효성이 없다는 입장은 그 이상의 다른 방안을 찾아야 된다는 게 대통령의 말씀이고. 그러면 이후에라도 지금 코로나19 관련 피해 구제라든가 지원 관련 특별법이 필요하다 그런 입장이신 것 같네요. 그렇죠. 지금 이 지원 관련 구제라든가 여러 가지 특별법 만들어서 예. 그야말로 소상공인들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업이라든가 이런 상황이 발생했었을 때 피해를 보는 부분에 대해서는 구제를 해야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해서 저도 특별법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준비하고 계시는군요. 예. 네, 국회 차원에서도 코로나19 특기를 본격적으로 좀 구상하고 활동에 나섰는데 앞으로 활동 방향과 또 일정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이 국회에서 이제 코로나 대책위원회가 이제 오늘 시작을 했습니다. 네. 여야 간에 이제 힘을 합쳐서 같이 구체적인 부분을 만들어 가야 되는데요. 사실 견해차가 좀 있습니다. 네. 그리고 팩트 부분에 대해서 서로 얘기를 해야 될 부분이 많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하면서 우선 정쟁 부분은 뒤로 하고라도 정말 전문가들이 나와서 얘기를 하고 실무적으로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 코로나19 대책위에서는 진짜 만들어야 되고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일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뭐 또 이제 원래는 지역구에서 지금 총선 관련 선거운동을 열심히 해야 될 상황인데 지금 코로나19 대책이 시급합니다. 그래서 총선 관련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제가 이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좀 민감한 문제이긴 한데 소설가 공지영 씨가 지방자치단체의 지도 단체장들 그림에 대구 경북 지역만 현재 통합당 의원이 있는 색깔 표시를 제기하면서 투표를 잘하자 상당해가지고 파장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건 어떤 견해십니까? 그분이 어떤 의미로 얘기를 했는지 제가 잘 몰라서 뭐 그렇게 지금 뭐 그쪽이 저 미래통합당 광역단체장이 있어서 그렇게 얘기하는지 모르지만 이 상황에서 그렇게 얘기하면서 자꾸 이렇게 논란거리를 만들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논란거리를 만들 필요가 없다. 뜻은 무엇인지 모르겠지만은 그런데 지금 어쨌든 간에 또 지역에 대해서 이제 준비 상황 중앙당 이렇게 특히 대구는 상대적으로 지금 이제 현재의 민주당 계열이 조금 진출하기가 쉽지 않은 지역 아니겠습니까? 오랜만에 지난 20대 총선에서 김부겸 의원과 더불어서 이제 그 지역을 개척한 편인데 어떻습니까? 이제 이 지역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좀 배려가 부족하다라는 견해를 펼쳐오셨는데 어떻습니까? 뭐 여러 가지 뭐 좀 더 많이 도움을 줄 수 있는 과정을 그랬으면 좋겠는데 마음대로 잘 안 되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 중앙정부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을 좀 크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 그릇을 크게 만들지 못하는 부분도 사실 있고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노력을 지자체하고 같이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실 대구 경북은 어떤 면에서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열심히 노력해도 안 되는 지역이고 또 미래통합당 같은 경우는 열심히 노력 안 해도 당선되는 지역이어서 이중 소외와 무시를 당하는 그런 이중고를 당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요즘 어떻습니까? 총선 분위기는 지금은 사실 그렇게 총선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은 관심이 없습니다. 지금 코로나 문제 때문에 자기 건강에 생각하고 좀 어디 가서 인사를 하려고 해도 눈도 잘 마주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겠네요. 제가 이 국면에서 여야를 좀 물어보기는 그렇지만 대구 경북이라는 것이 그동안에 워낙 이렇게 개척적으로 진출했었기 때문에 그 관련해서 지금 분위기가 어떻게 바뀌었느냐 좀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지금 현재 대구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또 잘못 알려진 뉴스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분위기가 막 이렇게 왜곡되기도 하고 사실 지금 언론에 보면 아까 제가 119 대책 특위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여러 가지 이 코로나
전국에서 어떻게 보면 전문가가 이끌어가는 게 아니고 정치 평론가들이 이끌어가는 경향이 있어 보여서 뉴스 관련 얘기입니까?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전문가들이 나와서 자기 목소리를 내며 잘 실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언론에서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전문가들과 또 평론가들이 섞여서 논평하긴 하대요 보니까. 만약 21대 국회 입성하신다면 3선이 되시는데요. 예. 21대 국회 이루고자 하는 목표는 또 무엇인지 또 마지막으로 정치인 홍일학의 향후 목표와 계획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도 이번에 3선을 성공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는데 지금 생각은 많이 그 난관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구 경북이 좀 더 이제 그간에 한쪽으로 치우쳐 있었는데 좀 더 소통하는 방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같이 노력하면서 조금 좀 균형과 경쟁과 균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익들에 대한 그런 맛을 좀 느낄 수 있는 그런 지역이 될 수 있도록 한번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또 이제 더구나 대구 경북에 집중된 코로나19 관련 문제에다가 여러 가지 바쁘실 텐데 나와주셔서 고맙고요. 특히 이제 우리나라 전반적으로 코로나19 문제가 잘 해결되면 좋겠습니다만 더불어서 특히 지금 워낙 집중이 돼 있는 대구 경북 지역이 빨리 저는 진정되기를 좀 바라는 마음 가지면서 저도 지금 마음이 그냥 무겁고 빨리 어떻게 해결될 수 있는 길이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기대와 함께 오늘 출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뉴스앤파워 인터뷰 지금까지 홍의락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네, 화요일인 내일은 전국이 맑은 가운데 대부분 10도를 웃돌면서 다시 포근해지겠습니다. 내일 하늘에는 가끔 구름만 지나겠고요. 저녁부터 흐려지면서 수요일인 모레는 서울을 비롯한 중부지방과 경북에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네, 오늘 뉴스엔은 여기까지입니다. 국민에게 힘이 되는 국회를 위해서 내일도 뉴스엔이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